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정치화해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당분간 부동산 세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현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백신 화이자 2천만 명분을 계약을 했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정부가 말을 했는데 어쨌든 수급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보도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수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문제 지나친 정치화로 불안감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계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앵커께서 백신 수급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제가 그 보도 면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과 부합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 문제는 우선 첫째는 미국의 경우는 백신은 남아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이 거부하는 프로테이지가 30%. 이게 미국의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는 미국이 백신을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공급의 차질을 빚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틀어지고 있는 백신을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든 화해 공영, 인류 공영의 입장에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과제가 하나고. 그리고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게 그 어느 나라와 계약을 했는데 생산 공장에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걱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홍남기 총리 대행이 발표한 걸 보면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리고 야당이나 언론이 걱정하시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 4천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계약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약서를 또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 공개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앞으로 백신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룰을 어기라는 요구까지는 좀 무리고 예. 그러나 야당과 언론이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아까 화면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는 게 약속한 수급, 그러니까 4월까지 몇 명을 맞추겠다. 그다음에 6월까지 1,200만 명을 맞추겠다. 이렇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 그때 비난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4월 말까지 약속은 다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잘 지켜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걱정하는 것이 정부를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나 지나치게 무리하게 비판하고 그게 비난까지 가고 또 흔든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했던 백신은 다 들어왔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수급에 대한 불안은 계속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4월까지의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물량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지금 공표하고 있는 대부분의 양들이 이제 6월, 7월 그리고 사실은 9월, 3분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예상대로 접종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는 대통령 말씀에서 백신의 정치화라는 단어가 좀 귀에 거슬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정치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이 정도 지적도 못하고 또 이 정도 비판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야당은 여당이 하는 대로 박수만 치고 아무런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부가 이제 이런 식의 야당이 정치화라고 얘기할 만큼 그 야당의 비판에 좀 민감한 이유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만 진짜 방역과 백신의 정치화는 저는 여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지금 청와대에 방역비서관이 신설돼서 김호란 교수가 채용이 됐는데요. 예. 그 과정을 보시면 김호란 교수는 백신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 이유를 좀 추적해 보면 백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을 지금 방역비서관으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총리 대행을 맡고 계시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저는 더욱더 좀 혼란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11월 방역 집단 면역을 완성한다는 것은 목표치로서는 굉장히 좋지만 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뭐 전 국민의 목표량의 예방 접종을 11월까지 완료한다. 뭐 이렇게 목표를 정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굳이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정치적으로 뭐 약간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이렇게 공약을 얘기하듯이 그런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네. 또 어제 대국민 담화문에서 아주 좀 특이한 걸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백신의 접종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올 여름이라고 꼭 찝으면서 백신을 맞으면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것에 좀 완화 조치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게 왜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필요할까? 또 특정 시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백신의 정치화는 저는 지금 집권 여당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대에서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이게 저는 이제 지금 그런 백신의 정치화라는 근거가 지금 3가지 정도 드신 거죠. 우선 방역 비서관을 김호란 교수를 했다. 그리고 지금 집단 면역을 얘기했다. 3번째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겠다. 백신 접종하면 이 3가지를 지금 정치화의 근거로 드신 것인데 우선 김호란 교수의 경우는 이분이 그 거꾸로죠. 백신의 정치화를 하려면 정부 당국이 하려면 김호란 교수 하면 안 되죠. 백신 막 주장했던 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김호란 교수가 백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분인데 그 이유는 보통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는데 적어도 5년 이상 걸리는데 네. 이번 백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초고속으로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 게 부실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신 거라 타당한 걱정이고요. 그리고 김호란 교수가 그런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백신 도입을 뭐 늦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2번째, 집단 면역을 11월에 달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정부가 제시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단계별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집단 면역 11월에 할 거야. 그런 비난받아 마땅하죠. 예. 그런데 굉장히 촘촘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4월 달에는 이제 몇백만 명, 그다음에 6월 말에 1,200만 명, 9월 정도면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백신 1차 접종이 70% 이상 끝나면 1차 집단 면역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는 행정의 일반 원칙인데 이게 왜 정치화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백신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을 겨냥했는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백신을 맞으면 그 무슨 증명서 뭐 이런 것 그렇게 해서 자가격리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는 혹시 토론이 되면 방식이 틀렸다고 토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백신의 정치화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지금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이 정치화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언론 보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 보시면 진짜 정치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대표적인 게 대통령을 놓고 언론이 희롱을 해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사실 모더나 그 CEO하고 전화해서 네. 백신을 수급하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오늘도 노바백신 관련해서 CEO하고 만나죠. 면담하신단 예.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냐면 대통령이 직접 백신 수급을 위해서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이 정치화한다고 표현하시지 않은 것은 아마도 언론 보도가 한번 그 국민의힘에서도 언론 백신에 대한 언론 보도 보시면 아 이거 우리도 너무하다 이런 거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셨을 거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그 야당이 언론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감수하는 게 집권 세력의 운명이거든요. 그거는 감수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누군가 흔들어도 집권 여당은 백신 수급을 차질 없이 그 책임지고 공급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확실하죠. 예. 그런 면에서 야당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그럼 그게 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백신 문제 저도 관련해서 조금,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
8월 중으로 올 여름 중에 이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전자 증명서를 통해서 자가격리를 완화해주겠다는 네네.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은경 본부장께서 그 국회에 와서 답변하신 걸 보면 그 시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야당이나 예. 언론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비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은 그 방역 관련된 책임 부서와 또 그것을 총괄하는 총리 대행자께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누구보다도 굉장히 좀 섣부른 전망과 예측,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국민이 불안한 이유는 오히려 정부 자체 내에서의 그런 다른 목소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관련해서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네. 부동산 정책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뭐 종부세를 비롯해서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관련해서 당분간은 검토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무주택자 대출 규제 관련부터 손을 좀 보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 시점을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미룬다면 잘한 것이죠. 음.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지고 나면 이긴 쪽은 이긴 이유가 100가지, 진 쪽은 진 이유가 100가지 이렇게 네.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었다 이런 판단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부동산에 뭐 때문에 졌지? 이 부분에서는 한 가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어떤 의원들은 종부세 네. 기준을 완화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외에 딴 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종부세를 12억 기준으로 높였을 때 그때 혜택을 보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조차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지고 어려운 때일수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갑자기 그럼 세제를 완화하면 이건 부동산 폭등에 기름 붓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그 각 의원들이 반응하던 단계에서 이제 지금 비대위니까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런 식의 개인적인 그 대책 내세우는 건 이제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그 세제 관련하여서는 당 대표가 선출되고 그 이후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특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차원으로는 안 되고 이게 여야가 합쳐진 국회 차원의 특위로 발전시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반드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제는 이 중구난방이면 안 되잖아요. 예.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정말 국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구난방의 세제 완화 대책을 개별 의원이 내는 것을 중단시킨 것, 이거는 잘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당내 좀 엇갈리는 주장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발표 직후에 이제 홍남기 총리 대행이 종부세 완화 기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을 좀 했거든요. 어느 정도 당정 간에 좀 정리가 되지 않는가, 혼선이 좀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는 일관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때는 표를 잡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열심히 외치더니 이제는 이제 당내 당대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뭐 반성을 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네. 또 당내 어떤 반란이 부딪히니까 또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을 보면서 아직도 선거가 지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패인에 대한 원인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오락가락한 발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종부세니 재산세니 뭐 여러 가지 세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래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도세 같은 거.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좀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종부세도 자꾸만 1%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세제 어떤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는 로드맵에 따르면 올 9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굉장히 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 예. 서울에는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세심한,
그러니까 이념과 어떤 정치적 그런 발언을 떠난 실리적인 측면에서 정말 부동산 시장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또 지금의 어떤 이런 막힌 상황을 좀 자금을 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세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거래세 부분에 좀 숨통을 틔워주고 그 이후에 보유세를 조정하는 것. 그래서 좀 순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거래세 저하고 그 부분은 생각이 저 지적하신 거 다 맞다고 생각해요. 네. 선거 기간에 민주당이 규제 완화를 외친 거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선거에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만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그 야당이 주장하는 규제 완화를 여당 후보가 쫓아가면 그거는 아무리 해봤자 쫓아가기인데 표가 오겠습니까? 잘못한 거고. 예. 그다음에 저는 취득세하고 양도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래세의 경우. 저는 취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은 보호해야 되고 2주택 이상부터는 거래세를 대폭 올린 부분은 제가 시장에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이건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 부분이니까 네. 조금 정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취득세, 양도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은 보호하고 2주택 이상은 강화한 세제의 방향은 옳고 양도세만 조금 시기별로 조절하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방향이 틀린 건가요? 이 전문가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네.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넘치는 유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이 지금 많이 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경제 정책 측면에서 보면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이게 빠져나가는 엑시트 전략을 주는 것이 저는 시장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팔고 나가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창하는 1가구 1주택은 명문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것의 부작용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 식구들끼리 주민등록을 분리해서 어린 아이에게도 증여하는 식의 그러니까 가족원이 다 세대 분리를 해서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다른 주택 금수저들을 양산을 했고요. 이것이 대개 구호상으로는 멋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금 저는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있다고. 어차피 지금 보유세에 대한 속도 조절을 예고를 했다면 저는 양도세를 통해서 이 재산세 부담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기회를 한번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지만 집을 갖는 사람, 집만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 또 지금 공시가격이 60여 개의 복지 지표와 연계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복지수급에서 탈락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절연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것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은 앞으로 집도 많이 공급하겠다. 그런데 갖는 것도 세금 많이 갖게 하고 파는 것도 세금 많이 갖게 하고 사는 것도 세금 많이 갖게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 스스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스스로도 이 막 만들어 놓은 정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효과가 발휘할지 자신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제가 그 부분은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예. 네, 이건 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네. 마지막 부분은 특히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비판을 할 때는 쉽게 하지만 그 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죠. 그런데 그 정부의 철학에 따라 예를 들면 취득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은 보호하고 2주택부터 대폭 올린다. 이거는 그 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하겠다. 장차는. 이런 철학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후퇴할 수 없는 지점이고 제가 아까 양도세는 동의가 되는 게 시기적으로 정부도 그런 정책 했잖아요. 언제까지 팔면 양도세 네네. 낮추고 이런 기준. 예. 그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이건 정말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뭐 다음에 혹시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각 당이 이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세제 문제라든가 지도부가 확실히 결정되면 또 확실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각 당의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죠. 민주당 먼저 당권을 해서 당대표 선거 5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세 분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인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르고 코로나 백신 수급에 대한 문제도 첨예하고 특히 계파 문제에 대해서도 계파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서로 굉장히 어제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불꽃 튀더라고요. 그 세 분의 차이점과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분일까요? 우선 민주당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쇄신, 혁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네. 두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 당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때릴 후보는 안 택하겠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끝까지 같이 할 사람이 누군가.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개혁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재보궐의 민심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가 그럼 개혁이 싫어서 민주당을 거부했냐. 이 부분에 대한 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개혁, 섬세한 개혁을 할 수 있냐. 이게 기준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쇄신의 이미지로 볼 때는 지금 윤호중 대표가 상수잖아요. 네네. 원내대표. 그럼 윤호중 대표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 후보는 윤호중 대표하고 사사건건 싸울 것 같아. 안 되겠죠. 이 후보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안 되겠죠. 견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춰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누군가 깃발을 탁 꼽고 DJ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깃발을 꽂아서 따라와 내가 지도해 줄게 이런 시대가 지나서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적어도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 나온 후보들보다 더 똑똑하실걸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조합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어쨌든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이 대부분 표권이 있으니까요. 그게 뭐 90% 정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은 어제 초선 의원들과 토론회를 좀 벌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지 자체는 좀 한 목소리였는데 그 방법, 방향에 대해서는 각기 또 다른 캐릭터를 보이더라고요. 뭐 굉장히 좀 전투력을 강조한 후보도 있었고요. 또 지략형을 강조한 후보도 있었는데 초선 의원들의 마음 어느 후보가 좀 사로잡았을까요? 글쎄요, 뭐 초선 의원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원내대표 후보들을 불러다가 네. 토론회를 하는 풍경 자체는 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다선 의원 중심 정치권에서는 경험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특히 야당에서 이런 초선들 중심으로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 아마 토론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신 분도 계시지만 초선들의 지적에 의해서 본인이 이런 색깔을 갖고 있지만 나는 내 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종의 완충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또 통로의 장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불가피하게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뽑히신 2명, 결선으로 가시는 2명 외에 나머지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가 이 결선 후보자에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원내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바라기는 누가 되시던 간에 본인을 향해서 비판과 또 견제의 목소리를 냈던 것들을 안고 좀 포용의 정치를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예. 민주당의 당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결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현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